300만 년 전, 자연에 기대어 살았던 태초의 인류는 언제나 식량 부족으로 허기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이상기후로 인해 우리는 또다시 식량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불안정한 과거의 먹거리에서 벗어나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이 높은 식량 생산을 모색하고 있는 인류. 세계 각국은 지금까지 고수해온 고정관념을 깨고 환경, 가격, 기술, 인간을 고려한 식량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생산 단가도 낮아지고 또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양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양식밖에 없기 때문에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곤충은 풍부한 아미노산과 높은 단백질 함량,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영양학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돼지고기, 소고기 등 기존 육고기와 비교해서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의 함량도 훨씬 풍부하죠. 더 이상 지구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인간의 몸과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차 미래의 표준이 될 먹거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인류에게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 중 하나인 수산물. 그러나 무분별한 남획으로 바다의 어족 자원은 고갈되고 있지만 소비량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을 살펴보면 중국은 2017년을 기준으로 10년 후면 소비량이 한 해 1,000만 톤 이상 늘고, 미국의 경우도 10년 후에는 필요량이 10%가량 늘어납니다. 일본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세계 수산물 소비 5위에 오른 우리나라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근해에서 어린 물고기까지 무분별하게 잡아들인 결과 수산 자원이 급속히 고갈되면서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주도 서귀포에 자리 잡은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미래양식센터. 우리나라 해양 생물을 연구하고 점차 사라져가는 멸종 위기종을 보존, 그리고 양식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수산물을 양식 중인데요. 바로 참다랑어입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 넓은 바다에서만 잡을 수 있었던 참다랑어. 일찌감치 양식으로 눈을 돌린 일본의 경우 300여 개 양식장에서 연간 1만 5천 톤의 참다랑어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연구를 시작해 2015년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참다랑어를 위한 육상수조에서는 2살과 4살짜리 자연산 참다랑어가 자라고 있죠. 이 참다랑어들은 내년이면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육상에서 사육을 하는 이유는 육상의 사육 기술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육상에서 어미를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수정란을 생산을 하고 그 수정란을 이용해서 종자를 생산하고 그걸 다시 이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자라면 길이 약 3m, 무게 500kg에 달하는 참다랑어. 전 세계 온대와 열대 해역에 분포하는데 맛이 좋은 고급 어종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참다랑어 양식은 4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는 어미에게서 수정란을 채취, 2단계는 약 1kg까지 키워서 양식 종자로 만들기, 겨울을 나는 월동을 거쳐 한 살이 될 때까지 키우는 3단계, 4단계는 성어까지 키우는 것입니다. 약 22개월이면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30kg까지 성장하죠.
수정란에서 깨어나 양식 종자로 자라는 어린 참다랑어와 수정란을 채취할 어미 참다랑어를 위해 지름 25m, 깊이가 7m에 달하는 거대한 수조까지 특수 제작했는데요. 크기가 크고 빠르게 헤엄치는 것을 좋아하는 참다랑어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참다랑어 치어는 알에서 부화한 지 10일 만에 90% 이상이 폐사하고 마는데요. 또한 빛, 소음 등에 민감해서 놀라게 하면 수조에 부딪혀 죽기도 합니다. 수정란이 성어가 될 확률은 100만 분의 1.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양식에 성공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양식에 성공한 것입니다. 참다랑어는 예전에 해양수산부의 수출 분목을 보면 김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다랑어류입니다. 물론 이제 원양어선들이 주로 잡아서 해외 수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다랑어류가 자원이 줄면서 국제적으로 어획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는 어획으로부터 양식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에 편승을 해서 일본을 중심으로 다랑어 양식을 시작을 하게 됐죠. 참다랑어가 육상 수조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넓은 외해의 가두리 양식장으로 옮깁니다. 참다랑어를 키우는 바다의 가두리 양식장은 지름이 30m가 넘는 초대형인데요. 파도가 높거나 적조 현상이 일어날 때에는 물속 깊이 가라앉히고 날씨가 좋으면 수면 가까이 띄울 수 있습니다. 육지와 먼 바다라서 오염도 적고 공간도 넓어서 참다랑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랄 수 있죠. 참다랑어는 성장이 매우 빠릅니다. 연어가 2, 3kg 정도 키우는데 1년 이상, 2년 정도 걸리지만 참다랑어는 2, 3kg까지 6개월에서 7개월이면 다 알에서부터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그 자연의 어떤 이상에 의해서 단백온이 공급이 돼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면 참다랑어는 미래의 어떤 바다의 식량 자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양식 기술인 바이오 플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락은 본래 미생물 덩어리라는 뜻인데요. 양식장에 미생물을 넣어서 물고기가 배출하는 배설물을 섭취하도록 하고 이 미생물이 성장하면 다시 물고기가 먹도록 해서 사료의 양을 30%가량 줄이는 양식 기술입니다. 물고기의 배설물이 쌓이지 않아서 물도 하루에 약 1% 정도만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수질 오염도 막을 수 있고 물고기의 성장이 빨라져서 생산량도 늘어나고 연중 출하가 가능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식량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식량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양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양식을 함으로써 생산 단가도 낮아지고 또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양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양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의 바다의 식량 자원으로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양식 기술이 반드시 발달돼야 하고 더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한 정부. 그린바이오는 생명자원과 정보의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육성 방안에는 유망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는 배양육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도 속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재배하는 고기로 불리는 배양육. 동물에서 세포를 채취, 인공적으로 배양해 고기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 업체는 원래 신장이나 간 조직을 생체 외에서 만드는 연구를 해오다가 그 기술로 배양육 생산을 시도한 것입니다. 배양육을 만드는 과정은 먼저
가축에서 근육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인공적으로 증식시킵니다. 근육 줄기세포가 붙어서 분화할 수 있는 다공성 틀에 근육 줄기세포를 넣은 후 바이오 리액터에 넣고 알맞은 환경과 영양분을 제공하면 근육 줄기세포는 근섬유로 분화해서 고기가 되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이제 세포가 어느 정도까지 몸 밖에서 불어날 수 있느냐를 계산해 본 연구팀도 있는데, 이제 네덜란드의 모사미트 같은 회사에서 계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하나의 세포에서 대략 한 1조개 정도, 1조개 정도의 세포까지는 체외에서 불릴 수가 있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1조개라면은 대충 한 1kg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에서 대략 한 1kg 정도의 소고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은 체외에서 불릴 수가 있다. 몸 밖에서 불릴 수가 있다.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에서는 세계 최초로 배양육 식품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바이오 기술의 발달로 가축을 도살하지 않고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2013년) 네덜란드 연구팀이 배양육 햄버거 패티를 처음으로 선보였지만 개발을 위한 시식용에 머물렀고, 지난해 미국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판매용 치킨 너겟을 출시한 것인데요. 배양된 닭고기는 안전과 품질 모두에서 진짜 닭고기와 동등한 기준을 만족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양육은 아직 연구 단계. 2023년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 중인데요. 하지만 배양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각종 약품이 첨가된 화학 배지에서 배양되기 때문에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하고, 품질과 영양 기준 등을 반영한 관련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숙제는 고기와 유사한 풍미와 식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수많은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세포가 서로 연결되어서 근육이라는 조직이 되기보다는 따로따로 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하나로 모아서는 이제 너겟 같은 닭고기 요리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이것이 과연 정말 닭과 이제 같은 품질이냐, 같은 맛이 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닭의 풍미가 그대로 느껴진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질감이라든지 식감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아직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세대의 배양육이 될 거고, 그 이제 2세대 배양육들은 단순히 동물 세포만을 모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 동물 세포가 하나하나 조직을 형성하도록, 근육 조직을 형성하도록 키워내는 기술들이 점점 발전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기술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는 배양육의 품질이 일반 고기와도 거의 대등하게 할 만큼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배양육 개발에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 현재 기술 수준에서 닭고기 1kg을 만드는데 약 15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데요. 세포를 키우는 배양액에 사용되는 동물 유래 물질은 소의 태아 혈청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윤리적인 논란도 있습니다. 배양육이 성공하려면 더욱 저렴한 배양액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죠. 현재 배양육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원료들도 다 분리 정제하여 만든 이제 고순도의 물질들이에요. 아미노산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성장인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비싼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의 가격이 이제 낮아져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동물 세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원료가 되는 것들, 재료가 되는 것들을 미생물들이 만드는 식의 그런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야만 배양육의 가격이 충분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정말 진정 온실가스라든지 에너지 사용, 물 사용에 있어서도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빌리티의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미래의 식량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체육.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식량의 불안정과 비윤리적인 공장식 축산,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한데요. 생명 존중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대중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인구가 늘어난다면은 지금 가격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배양육이 결국은 어느 정도는 다짐육이라든지 가공육 같은 것을 대체하게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고기도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하면서 결국 같이 양립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나면서 식물성 대체육, 식물 기반의 고기들도 많아졌잖아요. 때문에 미래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미래에는 이제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식의 고기와 식물로 만든 고기, 그리고 세포로 만든 고기, 이 배양육 같은 것 같이 시장을 산분하는 그런 미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지구상의 인구는 약 79억 명. 1850년대 산업혁명과 1950년대 의학 발달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은 인구를 급격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2050년에는 90억 명이 지구에서 살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인구를 모두 먹여 살리기 위해 필요한 식량은 지금의 2배.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더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 식량으로 꼽히는 식용곤충이 대표적인 예죠. 이미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곤충을 식량화하는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포트라에 따르면 세계 곤충 산업 시장 규모는 2016년도에 이미 1,200만 달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억 명, 세계 인구 중에 20억 명이 이미 곤충을 주기적으로 즐기고 있는 인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곤충을 오래전부터 즐겨온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갈색 거저리 사육을 통해서 월 평균 50톤을 생산하고 있고, 매년 호주, 유럽, 북미 등지로 200톤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현재 식용곤충 상용화가 허용된 상태인데요. 유럽 중 최대 식용곤충 유통망이 형성된 핀란드의 경우에는 식용곤충 관련 기업이 무려 70개 이상 신생 설립되어서 귀뚜라미를 활용한 시리얼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은 약 180만 종, 그중 4분의 3인 약 130만 종이 곤충인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한 생물이지만 인간이 먹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최근 식용곤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곤충이 우리 식탁에 오르리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중요한 농산물의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보급을 위해 설치된 강원도 농산물 원종장. 그중 잠사곤충팀은 농가에서 기를 수 있는 곤충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3개의 스마트팜 사육시설과 사육 자동화 시설, 전처리 전문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느에하고 이제 흰점박이 꽃무지, 그다음에 나비, 호랑나비 같은 계통이 되는데, 느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리수로 따지면 저희가 한 100억 마리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 흰점박이 꽃무지 같으면 한 10만 마리, 나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마리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농가가 필요한 시기나 또는 어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급을 하고자 저희가 그 종자 보호실이, 즉 그 누에를 보관할 때는 잠정 보호실이라고 하고, 곤충을 할 때는 종자 보호실이라고 부릅니다. 온도로서 이제 보호를 할 때 그 곤충이 그 휴면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적당한 맞는 온도들을 유지를 해주면
곤충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생장이. 그 생장이 멈춰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 때 다시 활성화시켜주는 역할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누에 같은 경우는 알로 보관을 하고 갈색 거전이나 아니면 흰점마이 꽃무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충 상태에서 월동을 시키거나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식품안전처에서 식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곤충은 총 10가지. 노에, 번데기, 메뚜기, 갈색 거저리, 쌍별 귀뚜라미, 장수풍뎅이, 흰점박이 꽃무지 등입니다. 식용 곤충에 관한 기준을 만든 것은 불과 10년 전. 안전성이 증명되고 사육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추가로 더 많은 곤충들이 식용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곤충은 일반적으로 다른 식품과 차이가 나는 것이 곤충은 단백질,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한 식품입니다. 지방산도 이제 우리가 아는 불포화 지방산과 포화 지방산 등이 있는데 여기는 몸에 좋은 지방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흡수율도 좋고 그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같은 포유를 먹었을 때 갖는 이질감 형태들이 안 생기는 알레르기가 안 생기는 그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흡수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무기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곤충 몸에는 키틴질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키틴질과 더불어서 이제 무기 물질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채나 이런 데서 섭취하기 힘든 부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곤충에서 섭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식용곤충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메뚜기의 경우 100g당 단백질이 70g에 달하고 장수풍뎅이는 100g당 26g의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갈색 거저리와 장수풍뎅이는 100g당 지방 함량이 30g 내외로 높습니다. 단백질 함량을 다른 식품과 비교해보면 쌍별 귀뚜라미의 경우 소고기와 비슷한 양이, 갈색 거저리 유충의 경우 달걀과 비슷한 양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제 근력 강화제로서의 그 이제 귀뚜라미들을 분말화해서 헬스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파우더를 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곤충 소재로서 많이 쓰이거나 유럽에서는 단순 이제 곤충을 건조해서 그것들을 이제 그대로 단백질 공급원으로 먹는 형태들도 있고 곤충은 그 축산하고 다르게 대표적으로 단백질 공급원이긴 하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물을 거의 안 쓰는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도 보통 일반적으로 소나 돼지를 키울 때는 사람이 먹는 콩이나 이런 것들 먹여서 비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먹는 먹거리와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곤충은 그 먹는 먹이가 사람이 먹는 먹이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부산물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다양한 이제 환경 소재들이 그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훨씬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용 곤충의 장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빠른 성장을 들 수 있는데요. 곡류 속에 알을 낳는 곤충 갈색 거저리. 알은 1에서 2주 만에 부화하는데 유충을 밀웜이라고 부릅니다. 밀웜은 성장이 빨라서 1, 2개월 정도 자라면 식용으로 사용 가능하죠. 식용 곤충의 장점은 굉장히 많은데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육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률이 꽤 높은데요. 100평의 사육시설에서 월 1톤의 곤충 생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곤충은 한 마리당 수백 개의 알을 낳아서 번식 능력이 매우 좋은데요. 따라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료 효율 또한 높습니다. 소고기 1kg을 만드는데 사료 10kg이 필요한 반면 곤충 1kg을 생산하는 데는 사료 1.7kg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사육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 가축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적어서 매우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용 곤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동화 시스템도 개발되었습니다. 강원도 농산물 원종장 잠사곤충팀은 곤충 대량 사육 시스템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사육 환경 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 곤충 사육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곤충의 종류별 생육 특성과 알, 유충, 번데기, 성충까지 자라는 과정을 기록한 생육 정보와 결합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곤충 생산품을 이력화하고 곤충을 종자화하기 위한 품질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앞으로 늘어날 곤충 사육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실시간으로 유통 정보를 제공하는 등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팜, 즉 환경 제어,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이력 관리, 그다음 그걸 통해서 이제 최적상 환경에 대한 구현하는 것, 그까지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이 기반을 닦고 그것이 이제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많이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곤충 산업으로 이제 볼 것 같으면 농가들이 생산해서 그걸 이제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 농가가 생산할 수 있는 곤충의 양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팩토리 단위의 생산 시스템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다양한 산업들에게 원료로 공급되고 싸게 그리고 우수한 품질 그리고 고른 안정적인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새로운 식량으로 떠오르는 식용곤충. 작은 가축으로 불릴 만큼 미래 식량 자원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요. 곤충의 생리활성 물질을 이용한 의료 소재에서 플라스틱 대체제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구상에서 축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대체 식품으로서의 곤충을 선택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주 시대에 나갔을 때 단백질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소돼지를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그 현실적인 대안은 곤충이거든요. 물론 그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들을 싣고 갈 수는 있지만 지구가 우리가 화성이나 달에 정착을 했을 때 언제까지 지구에서 달까지 단백질을 계속 공급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자립할 때 가장 효율적인 우리 가질 수 있는 지구 자원이 곤충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은 단순한 식품에서 출발했지만 앞으로 그런 곤충의 껍질이 이제 플라스틱 대체제가 되고 또는 오일을 생산하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 리사이클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뭐 햇빛이라든가 그 순환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농업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곤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 7월 농축산식품부는 갈색 거저리, 장수풍뎅이 등 14종의 곤충을 가축으로 인정하는 곤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업의 범위 내에서 사육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곤충의 유통, 판매도 가능하게 되었죠. 이곳은 충청북도 음성에 위치한 곤충 사육 농장으로 동해등해의 유충을 기르고 있습니다. 동해등해는 요즘 주목받는 곤충인데요. 유충은 음식 쓰레기를 분해하고 성충은 사료 등으로 활용되며 배설물은 천연 퇴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동해등해의 유충으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동해등해는 BSF라고
블랙 솔저 플라이라고 저희가 키우는 동해등에는 아메리카 동해등해라고도 불리우는데 일반 파리보다는 훨씬 큽니다. 약 이 성충이 2cm 정도 되고 주로 산이나 들판 평야 지역에서 동물의 배설물이나 아니면 동물 사체 등을 먹고 사는 환경에 유익한 동물입니다. 곤충입니다. 동해등의 특징은 동해등에는 성충이 된 파리가 오직 교미만 하고 죽기 때문에 병원체를 매개하지 않고 그래서 환경 정화 곤충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동해등에는 반려동물 사료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대신 버섯 부산물, 고구마, 미간과 같은 깨끗한 먹이를 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곤충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해등해의 비약적인 성장이 눈에 띄는데요. 2017년 8억 원에서 2년 뒤에는 60억 원으로 시장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말리다가 남은 것들을 같이 섞어서 주는데 버섯의 칼로리보다 고구마 칼로리하고 얘 칼로리가 한 10배 정도 높아요. 저희는 이거 8, 저거 1, 이거 1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그런 비율로 해가지고 이제 비건이라고 식물성 원료로만 해서 동해등해를 키웁니다. 동해등해를 미래의 식량으로 선정한 세계식량기구. 유럽이나 동남아에서는 이미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료용으로 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알이 이렇게 이 안으로 이렇게 놓거든요. 이게 지금 부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있는 게 다 되는데 여기 보면 미세하게 조그마한 것들이 꼼들꼼들 거리는데 지금 얘네들이 다 부화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 꽉 찼던 건데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다 있어요. 알에서 유충, 번데기, 성충에 이르는 동해등의 생애 주기는 약 45일로 짧고 성충은 한 번에 약 1000개의 알을 산란하기 때문에 번식이 빠른데요. 그 덕분에 많은 생산량을 보장받을 수 있죠. 동해등해가 알을 낳게 되면은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얘들이 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부화돼서 아주 작은 1년부터 6년까지 애벌레로 자라게 되는데 그 기간이 부화하는 데까지 1일에서 3일 그리고 6년까지 크는 데는 약 15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키울 때는 부화를 시켜서 일주일 정도 따로 키우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일주일 정도를 더 키워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동해등에는 단백질 약 45%, 지방 30%, 그리고 18종의 아미노산도 포함하고 있어 동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제품화하기 위해선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품질 관리. 일정한 크기와 영양 성분 비율을 유지해야 경쟁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센서가 지금 3개 있어요. 실제로 모기 활동하는 곳의 온도 측정 센서하고 요거는 수분 측정 센서고 요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가스, CO2나 암모니아나 이런 것들 디텍트를 합니다. 이 사육 농가에서는 동해등해의 먹이 비율, 온도, 습도 등 생육 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일정한 품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 그래서 반려동물 용품 전시회의 인기는 뜨거운데요. 최근엔 반려동물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존재인 반려동물의 사료와 간식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까지 꼼꼼히 따지는 사람들. 제조업체들은 곤충을 원료로 한 사료를 속속 출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곤충 기반으로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 거부감은 없고요. 곤충 같은 경우에 원래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 자체는 상식으로 다들 알고 있는 거라서 다들 거부감은 없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곤충 모양이 이렇게 드러나면은 아무래도 좀 그럴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급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일단은 이것을 사료 원료, 특히나 이제 반려동물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안전성이라든지 청결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원료가 되는 이 곤충이 어떻게 키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가공이 돼서 저희가 이용하게 되는지 전 분야에 대한 부분을 표준화 과정을 많은 농가들과 함께 만들었고요. 저희가 만든 매뉴얼대로 사육된 곤충만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동해등해를 비롯해 여러 가지 곤충을 배합해서 동물용 사료를 제작하는데요. 곤충을 세척하고 건조한 후 기름 성분 제거, 로스팅 작업을 거쳐 고운 가루로 만들어 다른 원료들과 배합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등해를 이용한 배합 사료를 개발해 양식 어류에게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기존의 사료보다 성장률이 26%나 빨랐고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생존율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동물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였죠. 곤충에 들어있는 성분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업체는 곤충을 원료로 한 사료를 만들면서 곤충의 키틴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동해등해에서 단백질 이외의 성분들을 제거하고 고급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곤충 껍질에 들어있는 물질, 키틴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중입니다. 게나 가재, 새우의 껍데기에 들어있는 키틴을 가공하면 키토산이 되는데요. 세포를 활성화하여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해주며 체내에 쌓여있는 유해 콜레스테롤을 흡착, 배설하는 역할을 하죠. 결국에는 미래에는 이 축산업이 점점 쇠퇴를 해야 할 수밖에 없고 인구는 늘어나고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축산업은 점점 도태되지만 이것을 어떤 걸로는 대체를 해야지 되는데 이 대체원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바로 이 곤충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사료용 곤충으로서 이 곤충 시장이 커가나가고 있지만 종국에는 식용 시장에도 이 곤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식용곤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최대 과제는 곤충 혐오감을 감소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거부감 없이 먹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유식부터 시작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곤충은 식품 중에 하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곤충에 사육되는 장면과 곤충의 영양학적인 우수성, 기능성, 우리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기존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에 비해서 훨씬 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사육되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비건처럼 채식주의자처럼 소고기, 돼지고기 대신에 나는 건강한 단백질, 건강한 무기질, 비타민의 근원으로 곤충을 먹겠다. 일부러 찾아 먹게 되는 그러한 개념의 그러한 목적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 뉴노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환경위기,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경제논리,
그리고 첨단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찾는 방법 뉴노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식량을 찾아야 합니다. 지구와 인류를 위해, 지금의 나와 후손들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작물의 이런 상육 스테이지를 보면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미래의 농업이 될 수 있지 않고 현재 농업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채식을 비롯해 곤충, 대체육, 그리고 배양육까지 뉴노멀을 만들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 우리는 수많은 방법 중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결국에는 미래에는 이 축산업이 점점 쇠퇴를 해야 할 수밖에 없고 어떤 걸로는 대체를 해야지 되는데 미래에도 우리가 이 가격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인구가 늘어난다면은 지금 가격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를 위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체육에 대한 혹은 비건 메뉴들을 확실하게 좀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모든 마트에 이미 식물성 대체육이 다 있고요. 어떠한 프랜차이즈를 가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식물성 대체육을 활용한 제품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의 자손들, 나의 자식들, 자식의 자식들이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